주말 잘 보내고 오셨나요? 일단 우리 시장은 오늘부터 달리기 시작할 텐데 뉴욕 증시는 하루 더 쉬어갑니다. 노동절 연휴가 껴있기 때문이죠. 그 말인즉슨 우리는 뉴욕 증시 또 이번 주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가졌다라는 뜻이 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금요일장 꼼꼼하게 정리해보고 이번 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은 돌이켜보면 시작부터 정말 정신이 없었었죠. 큰 변동성을 보였음에도 결론적으로 3대 지수는 8월에도 모두 웃었던 한 달이 됐습니다. 이번 9월은 분위기가 어떠할까요? 역사적으로는 부정적인 시각들도 많지만 또 다른 지표들로 인해서 함께 웃어갈지 저희와 함께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다시 복귀해보도록 할 텐데요.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9월 첫 거래일을 앞두고 8월 마지막 거래일, 8월의 마지막 10분이 참 강했습니다. 이로 인해 3대 주요 지수 모두 크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차트 먼저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10분에 정말 강한 상승세를 모두 다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오늘의 이슈 시간에 마지막 10분에 8월 시장이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김없이 마지막 거래일까지 이런 흐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다우지수가 0.55%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강한 상승세, 강한 성장률 이어나가고 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일제히 1%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날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다면 7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PC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2%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이야기들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은주 앵커의 머스트노우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금요일장 전체적인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트맵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른 종목들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요. 하락한 종목들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S&P 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다 상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날 M7 종목들도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애플만 0.34% 내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97% 강세, 엔비디아 드디어 실적 발표 이후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1.5%가량 올랐고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도 1%대, 메타가 0.6%, 아마존과 테슬라 3%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종목별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애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플 밤 사이에 금요일장에서 0.34% 하락을 했는데 9월 9일 신제품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사실 신제품 공개를 앞두고는 기대감에 좀 주가가 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지금 여기 보시는 차트가 과거에 지금 신제품 공개를 앞두고 월별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가 될 텐데요. 이 보시는 부분이 7월이 되겠고요. 8월이 되겠고요. 9월, 10월, 11월, 12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대체로 애플 신제품을 공개하는 9월 시점에 지난 과거 기준으로 하락률을 보였고 하락률도 꽤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에 팔아라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신제품 공개 이후에 조금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애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과연 올해도 같은 흐름을 보일지는 체크를 해보셔야겠는데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올해의 신제품 공개는 AI가 탑재되는 조금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연말까지 평년보다는 아웃퍼폼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대형주 이슈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조금 전 히트맵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봤지만 실적 발표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1.51% 강세를 보였는데 사실 실적 발표 이후 하락했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아쉬운 상승률이지만 9월 들어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존과 테슬라 3% 이상씩 하락을 했죠. 이슈들도 있긴 했지만 이 이슈가 직접적인 상승 원인이 됐다라는 분석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중에서도 좀 강세를 보인 건 둘 다 공통적으로 재량 소비재 섹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이 재량 소비재 섹터 금리가 인하되면 더 아웃퍼폼할 것이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섹터의 대장주인 아마존과 테슬라가 먼저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가 반등한 만큼 반도체주 쪽의 이슈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함께 특징주로 확인해 보시죠. 인텔이 9% 이상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반도체주 안에서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강한 상승세를 보였죠. 이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구조조정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파운드리 사업을 매각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어떤 소식들이 나오는지 계속 팔로우업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벨 테크놀로지, 엔비디아와의 주가 연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2분기 실적 강했고요. 이 실적에 기반해서 9% 이상 강하게 오르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스도 4.33% 강세를 보였는데 호실적에 기반한 상승세였고요. 3분기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주 외에 또 어떤 종목들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요? 다음 특징주입니다. 워런 버핏의 선택을 받았었던 종목들의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워런 버핏이 계속해서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7월 중순 이후로 계속해서 꾸준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처분을 하고 있는 건데요. 보유 주식 7월 이후에 14.5%가량을 매도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트폴리오 내 3위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울타뷰티 지난 2분기에 새롭게 신규 편입이 된 종목이 되겠죠. 4%가량 하락을 했는데 4년 만에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실망 매물이 조금 던져진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채금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0년물이 3.909%를, 2년물이 3.919%를 기록했습니다. PC 물가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주 또 고용 지표들이 대거 나오는 만큼 기준금리에 대한 가능성들, 빅컷일지 베이비컷일지 이런 분석들이 나올 텐데 이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와 국제금값 체크해 보시죠. 국제유가는 3%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배럴당 73달러대로 떨어졌는데요. 오펙 플러스가 10월부터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공급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 금값은 1% 이상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경제가 계속해서 연착륙 가능성이 보여지고 인플레도 예상치에 부합하긴 했지만 지금 물가가 생각보다 강하게 하락하고 있지 않다. 또 고용 지표들을 앞두고 있다라는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서 좀 달러가 강세 기조를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금값의 매력이 좀 하락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28%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장 정리를 해보고요.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생생한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금요일장 기분 좋게 마무리하면서 8월도 상승세로 거래가 종료가 됐습니다. 금요일장 상승세를 좀 도운 지표가 있다면 아무래도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PC 가격 지수에 대해서 어떤 평가들이 나왔나요?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이제 확연히 꺾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강합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7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으로 가고 있음을 확연히 드러냈죠. 헤드라인 PC 물가는 한 달 전에 비해 0.2%, 1년 전보다는 2.5% 상승했습니다. 월가 예상치에 딱 부합했던 결과죠.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6월 대비 0.2%, 지난해 6월보다는 2.6% 올랐습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따진다면 전월 대비 0.16% 오른 건데요. 지난 6월 상승률 0.18%보다 더 둔화한 것입니다. 3개월간 전월 대비 상승률을 연율로 환산하면 1.7%로 연준의 목표치 2%보다 더 낮습니다. 연준이 이제 인플레이션과 싸움에서 확실히 승리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죠. 개인소득은 전월보다 0.3% 늘어나면서 월가 컨센서스나 6월 증가율 0.2%보다 높았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은 0.5% 늘어났고요. 인플레이션 조절한 실질 지출은 0.4% 늘어났는데 이 역시 예상치 0.3%보다 높습니다. 소득보다 소비가 더 늘면서 소비 지출이 결국은 둔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시사했지만 0.4% 늘어난 점을 고려한다면 소비 지출은 여전히 탄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요.
여전히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더욱 둔화되고 있고 소비 지출은 이전보다 약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건재하다. 즉 미국 경제가 연착륙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면 기업 실적도 계속 호조를 일 것이고 주식시장도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런 믿음이 강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대거 발표가 될 예정이고 금요일에는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6월 고용 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이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연준의 B컷 가능성이 좀 좌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월가의 예상치는 현재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고용 주간입니다. 4일 구인 이직 보고서인 졸트를 비롯해 5일에 민간 고용 지표인 ADP 보고서, 그리고 6일엔 정부의 공식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16만 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4.2%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0.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엔 비농업 고용이 11만 4천 명 증가, 실업률은 4.3%를 기록했는데요. 한 달 전에 비해 고용 상황이 나아진 것입니다. 지난 7월에는 3개월 실업률 평균이 12개월 최저치보다 0.53%포인트 오르면서 이른바 3회 법칙에 부합했죠. 경제가 불황에 빠졌다는 판단에 8월 증시가 크게 휘청을 했던 배경입니다. 하지만 7월에는 허리케인 베일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분석이 적지 않았죠. 7월 초중순 텍사스 등 미 남부에서 실업률이 오르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았는데요. 7월 말에는 다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뚝 떨어졌습니다. 즉 7월의 수치는 일시적이었다는 평가가 강화된 것이죠. 이에 따라 8월에는 다시 실업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커진 상황입니다. 고용 상황이 다시 안정화된다면 연준의 B컷 가능성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가 안정화된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적어지죠. 물가가 다시 반등할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어느 정도 흘러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연말까지 1%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FOMC에는 총 3차례가 남았기 때문에 최소 한 번 이상의 B컷이 나와야 이 전망에 들어맞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연준이 고용 지표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대거 발표가 되다 보니까 9월 첫 주부터 빠르게 달려나갈 것 같은데요. 사실 9월의 수익률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최악의 달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올해의 9월도 마찬가지일까요? 월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현기증이 나던 8월도 뉴욕 증시는 결국 상승하며 넉 달째 상승 랠리를 이어갔죠. 다우지수는 나흘 연속 사상 최고 행진을 벌였고 시장은 이 기세가 계속 이어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9월은 기적적으로 최악의 달로 꼽힙니다. 4년 연속 하락세로 끝났죠.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투자자들이 방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경향이 있고 뮤추얼 펀드는 결산기 수익률 관리를 말하는 윈도우 드레싱을 위해 손실이 난 자산을 처분하는 등 주식시장에 여러 변수가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이런 계절적 추세를 고려하면 큰 수익이 내기가 어렵다는 게 월가의 정설이죠. 다만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르게 연준의 피벗이 시작된다는 점,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 등 다른 변수도 많습니다. 계절적 추세를 고려해서 볼 수 있지만 증시는 생물인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춰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은조 앵커와 함께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슈들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시죠.
네, 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 5의 시간입니다. 이제 9월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서 이번 달 한 달 동안의 증시도 어떤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지 이슈를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라 불리는 PCE,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을 보여주면서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은 계속해서 커져가는 모습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를 확인을 해보면 미국의 7월 PCE 물가는 전년보다 2.5%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시장 전망치에 모두 부합하는 수준을 발표를 했고 특히 이번 7월 PCE와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는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6월과 같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 물가 상승률이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에 들어간 것은 물론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주거비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4% 상승하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이날을 시장이 더 주목했던 것은 물가보다는 개별 소비 지표였는데요.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탄탄하면 경기 침체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7월 PCE 보고서에서 미국 가계 소비 지출은 7월에 전월보다 0.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월치인 0.3% 증가보다도 소비가 개선된 수준인데 개인 소득도 전월치보다 높은 0.3%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실질 PCE는 7월에 전월 대비 0.4% 증가했고요.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도 강하게 나올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누그러지면서 9월 50bp 금리 인하감도 일단은 어느 정도 약해진 모습이 나왔는데 현재 이런 상황을 놓고 업계 전문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소비자 지출 성장은 지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후반기에는 소비가 가파르게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람들은 더 저축을 할 것이고 저축을 더 많이 할수록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게 그 이유가 될 텐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바로 고용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올 예상인데 시장 안에서 빅컷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갈 수 있을지 함께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8월에 고용 보고서 그 안에서도 실업률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전망치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오는 6일 발표되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 신규 고용 수치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낮게 나오거나 실업률이 더 오를 경우를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는 16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시장이 전망하고 있고 7월 대비해서도 4만 6천 명 넘게 증가했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실업률은 4.3%에서 4.2%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5월에서 7월 실업률 평균이 4.13%로 지난해 3개월 평균치 저점 대비해서도 0.53%포인트 높은 수준을 보여왔는데요. 해당 수치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시장에서 부각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소폭 감소할 전망으로 보여지면서 증시에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불고 있습니다. 이미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페드가 연말까지 1%대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 이 기대치에 부합하려면 한 번 정도는 빅컷을 무조건 단행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게 당장 오는 9월에 이어질지 혹은 남은 11월과 12월에 진행이 될지는 시장의 분위기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애플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봤었던 오픈 AI의 투자 소식, 이번에는 엔비디아 측에서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내용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가 본격적으로 또 새로운 새로운 투자 라운드에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약 1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논의가 현실화되면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서 현재 세계 기술 업계에서 가장 큰 3사가 모두 오픈 AI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짚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2019년부터 오픈 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해서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오픈 AI에 본인들이 제조하고 있는
AI 칩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고 지난주에 먼저 소식을 전해왔던 애플 같은 경우도 새로 출시하게 되는 스마트폰인 아이폰 16에 AI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서 지난 6월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일단 미국 유명 벤처 투자사인 스라이브 캐피털의 주도로 이번 자금 조달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픈 AI의 기업 가치를 이번 라운드에서 1,0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빅테크 업체들은 이번 오픈 AI와 관련된 투자 사항과 관련해서는 논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하고 있었던 엔비디아의 투자 지분 보유량을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함께 나눠 갖게 될지 지속적인 후속 보도도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빅테크들이 대거 포진돼 있는 실리콘밸리 최근 분위기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나뉘어서 말 그대로 IT 거물들이 서로 막말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제까지는 분명히 친한 동지이자 파트너사였는데 오늘은 말 그대로 원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선을 정말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인사들의 말말말 시장에서도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에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던 것은 바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되겠습니다. 과감하게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라는 선언과 함께 현재 이 실리콘밸리 안에서 해리스와 트럼프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론 머스크는 민주당 지지자인 투자자 비노드 코슬라를 향해서 정신이 나갔다라는 말을 내놓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또 트럼프와 관련해서는 크래프트 보이시 공동 창립자인 데이비드 삭스가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드림팀이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부 업계 인사들의 행보로 인해서 비판의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놓고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은 큰 실리콘밸리 인사들 같은 경우는 이 머스크에 대한 존경심이 컸지만 최근에는 그를 배신자로 취급하면서 안 좋은 시각들이 크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몇몇 영향력이 있는 실리콘밸리의 지도자 또 투자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진영 논리가 사업 관계는 물론 오랜 우정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대로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 박스의 CEO인 아론 레비 같은 경우는 트럼프 지지자인 데이비드 삭스를 향해서 기침약에 취한 게 틀림없다라고 조롱의 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또 링크드인의 공동 창립자는 트럼프와의 정치적 견해 차이로 오랜 친구인 페이팔 CEO인 피터 틸과의 관계가 변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실리콘밸리의 상황을 놓고 공화당 위원인 하미트 딜런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면서 현 상황을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의견이 나뉘고 있는 이유도 사실은 명확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확산하고 있는 이유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단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 대선에 당선이 되면은 증세와 관련돼서 우려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 해리스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그녀가 혁신과 AI와 같은 기술 친화적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양측의 의견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치적 분열이 결론적으로 사업 관계 훼손까지 강하게 일어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지만 최근 이런 이슈로 인해서 트위터 잠잠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주말 사이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소폭의 가격 조정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6만 달러 이상을 돌파해줬지만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이 0.7% 정도 조정세를 보이면서 5만 8천 달러 선까지 내려갔는데요. 사실 미국 증시와 관련돼서 시각은 비슷합니다. 역사적으로 9월 달은 늘 안 좋았던 전망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부정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고요. 지난 9월 동안 비트코인의 월별 기준 종가 현황을 계산을 해보면 사실 12개월 안에서 9월 달이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달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반대로 긍정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보자면 올해 4월에 반감기를 겪었던 비트코인인 만큼 보통 반감기 이후 120일 이후에는 늘 강한 강세 패턴을 보여왔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역사적인 패턴이 다시 한번 재현이 된다면 비트코인은 본격적인 상승
상승 랠리에 이어갈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 약세론이 더 강할지 혹은 반감기 이후에 반등 시그널이 더 강할지 9월 말까지 이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룰루레몬은 다시 룰루랄라를 외칠 수 있을까? 피트 나이키 이미지 대반전입니다. 자, 룰루레몬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패션 업체는 LVMH고요. 그 한동안 LVMH가 유럽 시가총액 1위였다가 노보노디스크가 1위를 탈환하는 기염을 토했죠. 그 전까지는 최고의 그 시가총액 주식이었는데 지금 LVMH가 패션에서는 아직도 1위입니다. LVMH가 지금 2024년 기준으로 버나드 아르노 회장, 일론 머스크를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에 등극한 이유도 지금 이 주식 부호기 때문에 등극을 한 것이고요. 자, 2위는 나이키입니다. 나이키가 154 빌리언 달러로 2등이고요. 이게 LVMH는 아시다시피 유럽 거고 약간 더 명품 쪽이고 노스 아메리카 쪽에서는 미국에서는 1등입니다. 전 세계에서는 2등이고요. 그 다음에 3등이 인디텍스인가요? 그 그림 크기가? 예, 인디텍스 자라 같은데요. 인디텍스 자라 회장도 거의 세계 5위 안에 드는 부호죠. 134 빌리언 달러. 그 다음에 디올 같네요. 그림이. 이 지금 유럽에 다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디올. 그 다음에 여기에 룰루레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페스트 리테일링도 거의 한 5위권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유일하게 아시아권, 그렇죠? 빨간색 유일하게 아시아권이죠. 페스트 리테일링이 바로 유니클로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른이나 헬무트랭 이런 업체들을 갖고 있죠. 밑에 H&M도 있고 아디다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 뭐 이름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룰루레몬하고 페스트 리테일링이 5위권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좀 이미지 변신인데요. 나이키의 부진이 최근에 그 빌 에크먼이 나이키를 매수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투자자인데 그 빌 에크먼이 워너뮤직이라는 그 음악 회사에 관심이 있고요. 저작권 관련해 가지고 뭐 평생 자기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살 건데 이 저작권의 가치가 대단하다. 자기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이 나이키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소비재 쪽을 좋아하는데 원래 그 치폴레로 엄청난 수익을 거뒀고 그 예전에 그 유명한 사건 칼 아이칸과의 싸움 그것도 결국에는 저기였죠. 지금 그 다단계 회사라고 지금 뭐 해가지고 막 공격을 하다가 이제 역공을 받고 뭐 그런 거였는데 결국에 그 관심을 가진 종목도 소비재였잖아요. 소비재를 좋아합니다. 근데 워렌 버핏과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약간 결이 비슷한 쪽은 그거예요. 시장에서 지금 중심인 엔비디아나 이런 뭐 매그니피센트 7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굉장히 역발상적으로 나이키를 투자했는데 역발상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지금 그 호카나 지금 뭐 그런 브랜드 아식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뜨면서 일본에서 아식스 주가가 오르고 미국에서 호카 주가가 올랐는데 호카를 가진 데커 아웃도어죠. 올랐는데 그게 지금 뭐 런닝화나 이런 거에서 옛날에 나이키 아디다스를 신던 그 지금 트렌드가 다 바뀌었다 이거잖아요. 근데 젠지 세대들 있잖아요.
젠지 세대들한테 나이키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 자료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무신사가 굉장히 무신사나 무슨 지그재그니 이런 것들 젠지 세대들이 많이 하잖아요. 성수동에 있고. 근데 무신사가 무진장 신발 사진 많은 곳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고등학생 때 무진장 신발 사진을 많이 올리다가 지금 그런 CEO의 자리에 올르셨어요. 지금 20대 초반인가요? 10대 후반,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 나이에 대단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나이키에 그 물론 뭐 리셀러 논쟁이 있지만 나이키 한정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0대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이키 아디다스가 가성비가 괜찮거든요. 아까 LVMH랑은 다르죠. LVMH에서 취급하는 아이템들이랑 다른데 그래서 실제로도 그래서 그 이미지가 런닝화에서 나이키 아디다스를 안 신고 호카나 뭐 다른 브랜드를 신는 아식스를 신는다. 그게 이미지가 그래서 되게 고루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맞죠? 고루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사실상 젠지 세대들은 안 그렇다. 지금 보면은 풋에어에서 신발에서 나이키는 젠지 세대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61%. 이 컨버스가 두 번째고 아디다스가 있고요. 뉴발란스, 반스 이 정도 수준이고 여기에 아덜에 들어있겠죠. 저기 뭐 호카나 아식스는 여기 있지도 않아요. 3%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나이키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요. 의류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이키가 35%. 신발에서 압도적인 그 위치만큼 압도적이지 않지만 나이키가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등이 룰루레몬이에요. 그다음에 아메리칸 이글 있고요. 팩선이라고 요즘에 뜨는 거 있고요. 쉐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드백에서는 코치. 이걸 보니까 좀 이해가 될 만합니다. 이게. 그쵸? 지금 10대들이, 그러니까 10대잖아요? 젠지 세대가. 지금 젠지 세대가 저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이제 파릇파릇한 세대죠. M세대보다는. 핸드백을 보면은 여기에 물론 루비통도 있는데 루비통 샤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치고 올라오면서 10대들이 여기를 치고 올라오면서 뭐 오픈런 이런 게 벌어진 거죠. 그걸 과소비니 뭐니 욕하면 건데 뭐 트렌드로 보면은 트렌드 보이겠죠. 근데 이 코치는 약간 이거보다 싼 거잖아요. 이게 코치가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약간 10대들은 유행을 저기 뭐 리드하고 싶은데 가성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왜냐면 비싼 거를 지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나이키가 일단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만약에 여기서 코치가 아니라 다른 뭐 메이커였다면 여기 보면 마이클 콥스랑 코치 같은 경우는 사실 루비통 샤넬 라인보다는 그쵸 가격대가 굉장히 가성비가 있는 라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니까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뭐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죠? 가격적인 메리트만 아니고 어쨌든 젠지 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지금 나락으로 주가가고 있는데 빌 에크먼은 매수를 했다. 물론 빌 에크먼이 매수한다고 다 바닥은 아닌데 예전에 그런 경우가 꽤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실력으로 증명하는 거죠. 베이비 버핏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아직 버핏만큼 나이가 그만큼 60대긴 한데 버핏 옹이 워낙에 나이가 많다 보니까 40년은 더 해야지 그 정도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버핏이란 칭호를 붙이기가 그러니 베이비 버핏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걸어온 발자취나 지금까지가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쨌든 나이키를 매수한 부분에다가 그렇죠? 이런 젠지 세대들의 지지. 나이키가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요소가 보이는 것 같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룰루레몬의 실적입니다. 자, 일단 실적은 나쁘지가 않거든요.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주식이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 지금 일단은 그 2분기 이익이 그 전년 동기에는 3억 4,160만 달러였는데 지금 3억 9,290만 달러로 더 높게 나왔습니다. 주당으로 따지면 2.68달러였는데 2023년도 2분기가 주당 2.68이었는데 이번에 주당 3.1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7월 이게 7월 분기로 23억 7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7월 달 기준 분기에 이게는 전년 분기 대비해서 7%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7% 증가, 이익은 9% 증가했거든요. 괜찮아요. 그리고 2024년도 전체를 따졌을 때 매출액을 지금 103억 8천만 달러에서 104억 8천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8%에서 9% 정도의 성장률인데
아까 매출이 7% 증가가 나왔기 때문에 8% 9% 성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룰루레몬 CEO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맥도날드의 이름이 미국에서 우리 팀은 계속해서 제품 구성을 최적화하고 시장에서 기회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파워 오브 3 곱하기 2 성장 계획을 실행하면서 앞으로 긴 활주로에 자신감을 느낍니다. 이게 2030년까지 매출액을 2배 올리겠다는 계획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일단은 매출액이 꾸준히 일단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익이랑 뭐 저기 오르락 내리락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계단식 상승이에요. 자,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매출액이 그래서 지금 어닝 쇼크가 일단 나왔거든요. 지금 2.41 빌리언 달러를 예상했는데 2.37 빌리언 달러밖에 안 나왔어요. 살짝이긴 하지만 어닝 쇼크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익을 보겠습니다. 네, 이익은 서프라이즈입니다. 2.9 예상했는데 3.15 나왔습니다. 좀 그 분기별로 좀 저기 등락이 좀 심하죠. 컨센서스가.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26.16% 정도 오르면 327.35 도달하면은 평균 컨센서스입니다. 이건 모더레이트 바이가 아닐까요? 네, 모더레이트 바이네요. 14바이 9홀드 원셀. 원셀이 하나 있네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룰루레몬에서 무슨 엔비디아 실적을 바라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뭐 큰 변동은 없습니다. 실적 발표가 큰 변동은 없고요. 계속해서 지금 눌리고 있죠. 여기서 이제 그 전환이 된 거죠. 여기 보시면 하락 갭이 나왔잖아요. 근데 51선을 깨는 하락 갭이 나왔고 여기서 뚫으려다가 결국에 두 번째 하락값을 맞아버려가지고 이 완전히 붕 떠버렸어요. 아일랜드 갭으로. 그 뒤로는 이제 51선을 못 넣는 겁니다. 계속. 여기 뚫으려고 해도 지금 또 뚫으려고 하도 51선에 완전 저항에 막혀 있고 지금 여기 보면은 하락 추세선이 쫙 그어져 있는데 만약에 또 내려가면 이제 하락 추세선은 한 단계 또 레벨 다운돼 갖고 다시 올라와야겠죠. 지금 완전히 이 채널이 형성됐습니다. 위에는 51선, 아래는 하락 추세선에서 이 내리막길의 이 그 미끄럼틀 같은 통로가 형성이 됐죠. 자, 주봉 월봉을 보겠습니다. 아, 주봉도 그래서 많이 하락을 했군요. 여기 지금 2022년도에 항상 저점으로 작용하던 이 자리가 있잖아요. 한 4번 정도 지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하려다가 그렇죠? 지지를 한번 하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히 맞고 떨어져 버린 거죠. 저기서. 그래서 지금은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2022년에 저점이 고점이 되겠죠? 저점이었던 부분이 깨지면은 저항이 돼 버리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월봉으로 가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을 깼으면 안 되는데 룰루레몬 기세가 좋았거든요. 기세가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가 이제 200 계열선은 여기 조금 생기고 있네. 이제 생기고 있고 여기 지금 보면은 50개월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었죠. 여기서 항상 지지가 됐었는데 여기서 지금 2017년도 16년도에서 17년도 지나면서 올라타기 시작했죠. 바로 이런 시점에 정말 이거는 정말 절호의 매수 찬스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2020년도 코로나 때도 여기서 지지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022년에도 정말 여기를 깨려고 수많은 지금 몇 달을 한 8달을 뚫리겠지만 결국 지지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한번 레벨업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쉬운 거죠. 고점 돌파를 해놨는데 지금 다시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이게 50개월선이 저항이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좀 아쉬운 모습이 무너질 때 50개월선이 지지가 되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만약에 살짝 무너졌어도 금방 회복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3개월 이상 내려가 버렸거든요. 여기서 다시. 그래서 이게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강력한 매물대가 되어 있다는 거 아쉽죠. 2020년 코로나 때도 지지가 됐던 부분이면은 여기서 안 무너졌으면 기회가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 단계 레벨 다운 됐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렇죠? 실적이 나쁘진 않은데 지금 이렇게 주가만 내리막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한 350달러 근처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점입니다. 이게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건데 이게 사실 뭐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 룰루레몬을 그러니까 이게 HTS나 MTS 들어가면은 다 룰루레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글로.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어디서 그렇게 되는지 지금 증권사에 다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룰루레몬이라고 안 해요. 근데 그 왜 논란이 있었냐면 이게 얘네도 지금
미국 기업들이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여기도 인종차별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왜냐면 지금 옛날에는 인스타그램에도 이런 거는 유색인종 안 올랐어요. 그리고 룰루레몬을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룰루레몬을 발음을 못한다고. 동양인들이 룰자를 발음을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거 어차피 북미에서 수익이 대부분 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베크롬비가 그러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자세히 설명드려다십시오. 아베크롬비가 그렇게 하다가 인스타그램 그때 보여드렸죠. 싹 다 바꿨잖아요. 그다음에 그 색채를 없애고 아베크롬비가 되게 부활했잖아요, 정말. 근데 잠깐 룰루레몬도 약간 그런 아베크롬비의 그걸 보지 않았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최근에 여기에다가 이게 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1등, 2등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다 유색인종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과연 룰루레몬도 아베크롬비의 교훈을 얻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자 룰루레몬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니까 제가 저도 날아갈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룰루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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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레몬 발음 참 쉽다 야. 네, 어느덧 9월이 됐습니다. 지난 8월 말 그대로 혼비백산으로 한 달의 증시를 시작했었는데 이번 9월은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역사적으로는 긍정적이진 않았죠. 특히 지난 4년 동안도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었던 9월, 이번에는 과연 다를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PCE 영착륙의 시그널을 확실하게 보내왔습니다. 헤드라인 PCE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2.5%의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근원 PCE를 확인을 해보시면 헤드라인과 동일하게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0.2% 전월 대비 상승을 했고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는 2.6%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지난 3개월간의 전월 대비 수치를 연율로 환산을 해보니까 총 1.7%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왔는데 연준이 지금까지 강조했던 게 2%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했던 물가보다도 확실하게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체크가 가능했고요. 코로나 이후로 월별 PCE를 확인을 해보니까 확실하게 완만하게 내려오고 있는 추세도 포착이 가능했습니다. 이 개인 소비 지출뿐만 아니라 다른 지표를 통해서도 연착륙 시그널들은 나왔는데 일단 PCE와 관련돼서 업계 인사들의 의견은 어떠했을지 그 전망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모건 스탠리 쪽의 입장을 확인을 해보시죠. 근원 PCE 물가가 3개월 동안 연율로 1.7%를 기록하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견고한 경제 성장은 9월부터 세 차례 연속으로 25bp 이하의 시그널을 보내오고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웰스파고 쪽의 입장을 보시면 아직 우리가 8월과 9월의 데이터 확인하진 않았지만 3분기도 꽤 나쁘지 않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렇게 냉각화된다면 연착륙 달성할 수 있는 내러티브가 더욱더 강화된다라고 긍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대 제이슨 퍼먼 교수 같은 경우는 소비 지출이 3분기에도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페드의 금리 인하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PC 이후에도 확인이 가능했던 연착륙의 시그널 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자면
함께 공개가 됐었던 지표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한 줄로 정리를 해보면 소비는 강세를 보였고 물가는 둔화를 보였다라는 건데 8월의 확정치를 보면은 67.9로 확인이 되고 있죠. 지난 7월에는 66.4를 기록했기 때문에 8월에는 7월보다도 소비자들의 심리지수가 더 좋아졌다. 이게 5개월 만에 처음 나왔던 개선세인 만큼 시장에서도 함께 주목을 했었고요. 반대로 소비자 12개월 인플레이션 기대치 같은 경우는 기존 2.9%에서 2.8%로 낮아졌습니다. 2020년 말 이후 최저치로 내려왔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물가는 둔화되고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즉 소비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우리가 모두 기대하고 있었던 연착륙의 시그널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뭐가 될까요? 지난달부터 늘 말씀을 드렸던 그 고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발표되는 여러 고용 지표들이 있는 만큼 일단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경기에 자신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 한 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비농업 신규 고용 같은 경우는 16만 개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7월 달에 나왔었던 실업률 4.3%에서 8월 달에는 4.2%대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고용 지표와 함께 월가에서도 나쁘지 않은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ING 같은 경우는 신규 고용 10만 개 미만으로 떨어지고 실업률은 4.4% 이상으로 올라야만 페드가 50bp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9월에는 25bp에 대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던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에버코어 ISI 같은 경우도 지금 기본적인 시나리오 자체가 7월보다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만약 7월과 같은 데이터가 나와야 9월과 11월 연속 빅컷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월에 고용보고서 6일에 발표가 되는데 그 외에도 졸츠 보고서라던가 또 ISM의 PMI도 이번 주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는데 현재 이러한 고용 상황을 놓고 만약 고용이 나빠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의 소비 지출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업계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만약 고용이 조금이라도 나쁘게 나온다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오히려 저축에 대한 심리가 더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가 꺾이면서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9월 자체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지난주에도 같은 시간에 저와 함께 확인을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여전히 중요한 만큼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까지 9월에 늘 약했던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역사적인 패턴이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작년 9월 같은 경우는 S&P 기준으로 5%대 손실률을 기록을 했었고 그 전 연도들도 지속적인 부진 흐름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1950년 아래로 9월에 늘 부진했던 모습을 보여왔었고 다우존스도 지난 100년 동안 9월에는 평균적으로 1% 정도의 지수 손실률을 기록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대선을 2달 앞두고 있고 재선이 있는 해에는 그에 대한 변동성이 더 컸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정말 나쁘지 않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골디락스에 대한 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골디락스는 이 소녀의 이름입니다. 소녀의 이름이 골디락스인데 숲에서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다가 한 오두막집에 들어갔는데 차갑지도 또 뜨겁지도 않은 스프를 마시면서 이렇게 경제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황을 우리는 골디락스라고 칭하고 있죠. 9월의 고용지표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 소녀의 이름을 점점 크게 외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골디락스가 찾아와 줄 수 있을지 고용지표가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증시도 집중해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인이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인 정말 많은 고용 지표들이 또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한 시그널들을 줄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 안으로 돌아와서 보면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들의 시각도 엇갈린 것 같습니다. 방금 서학개미 순매수 탑10에서 보셨듯이 상승에 베팅한 투자자들 그리고 하락에 베팅한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저희가 계속 짚어나가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9월에 역사적인 패턴이 반복이 될지 혹은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하는 지표의 힘이 더 강할지는 아직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저희와 함께 매일매일 지표들 챙겨가시면서 시장 전략들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반도체 또 관련주들로 다시 한번 9월에 강한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지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에도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 7시에 돌아와서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